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54주기 추모식을 정당에서 처음으로 체리하게 됐습니다. 잠깐. 현대편에 15분 정도만 드릴게요. 네네. 오늘 변희재 대표하고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자, 몸을 잘 추스려가지고, 벼르고 나온다 하던데. 아무튼, 54주년 주기 되는, 이승만 대통령, 추모제에, 내일 8시 40분까지,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서 가집니다. 정당에서 처음으로 추모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와 성을 다해서 추모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 아닙니까? 지금 한일 관계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은 1965년 6월 23일 한일 기본 조약을 성계합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도 성계하는 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징용 피해자 판결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징용 피해자 판결이 아니라 판결로 갈 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 다 풀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동의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징용 피해자 문제가 대법원로 판결을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일국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 담화문을 1965년 6월 23일 날 발표를 하시는데 그 담화문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하세요. 그냥 드시고 말씀들 나누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65년 6월 23일 날 대일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국민 담화문을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뇌에 찬 글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1965년 6월 23일 한일 기본 조약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듯이 한일 기본 조약을 생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평한 공동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공동 대표님께서 내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죠. 내일 건국 대통령 이름을 내일 그 묘역에 가보시면은 원래 건국 대통령이라고 붙여있던 그 팻말이 건국자가 빠지고 초대 대통령이라는 게 바꿔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71년 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건국 대통령이 맞습니다.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묻어버리려고 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조차도 묻으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는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분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손평환 대표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54주기를 맞아서 말씀을 오늘 팟캐스트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속속 귀에 속속 잘 들으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전달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주목하세요. 내일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지 54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 유천 우리 연구원장께서 말씀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체제 전쟁이고 역사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심에 북한은 김일성이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고 영웅이고 김일성 왕조 체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지도자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 앞제비를 와서 미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된 재수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6.25 때도 이승만이 미군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고로 이승만 그들은 대통령으로 돌아내죠. 이승만은 우리 민족을 분단시켰고 우리 민족을 통일을 방해한 민족의 원수고 적이고 원흉이다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어봤죠?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875년 3월 26일 날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고향은 알아야 되겠죠? 이 허명한 고향 어디입니까? 어디요? 저는 경남 고성 아닙니까? 우리 조진 대표 고향은 어디죠? 대구. 우리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고향은 황해도 평산이다 하는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돌아가신 지 54주년 되는 날이다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공부한 거. 배제학당을 졸업했어요. 배제학당을 졸업했는데 얼마나 똑똑했던지 배제학당 졸업할 때 대표 연설을 하세요. 이분이 영어로 대표 연설하는 거예요. 애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 연설에 애교사들이 다 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우리 조선의 현재와 미래 여기에 대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뿅 가버렸어.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수재였어요. 천재. 양녕대군의 18대 손이에요.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18대 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1900년에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 대학 학사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땁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3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러죠? 저희들 육군사관학교 나온 동기들이 과거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러 가가지고요 3년 만에 따면 그거 아주 천재라고 그랬어요. 육사 출신이나 3년 만에 박사 땄어요. 일반 대학생들은 그거 못 땄어요. 서울대학생들도. 육사 정신을 때리 박으니까 2년 3년 만에 박사 따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5년 7년 막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사부터 석사 박사를 3년에 마스터했다 이거야. 박수.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은? 그리고 배재학당을 졸업하시고 이분이 박영호다 이런 분들하고 개화운동을 하세요. 하는데 고종 황제한테 압박을 가요. 입헌 군주제하자. 우리 왕조 안 된다 이거야. 이 양반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발전하려면은 고리 타분한 왕조 체제 갖고는 안 되니까 왕은 상징적으로 국가 원소로 남아있고 조정 정책은 대신들이 내각에 의해서 이끈 입헌군주제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 데모를 맨 먼저 시작하신 분이 이 대한문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만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10,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고종 황제한테 호소를 하면 관철할 수 있다 해가지고 10,000명을 조직해서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위를 외치듯이 거기서 데모를 한 거예요. 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이 그때 놓은 말이야. 6.25 때 놓은 말이 아니야. 하도 그 앞에 데모를 외치니까 고종 황제가 시정을 시켜가지고 그래 너희들 얘기 들어줄 테니까 해산해라 했단 말이야. 그 맨날 며칠 주야로 고생하면서 데모를 하던 이 조선의 백성들이 시종이 나와서 들어줄 테니까 해산하라니까 좋아서 와 하고 만세를 부른 거야. 그 다가니까 이승만 이 청년의 앞에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앉아라 여기서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고 호소를 해서 주저앉힌 거예요. 직접 황제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친서를 직접 받아냅니다. 받아냈는데도 그 뒤에 유야무야 해버렸어요. 유야무야. 그런 게 구테타 업무를 또 한 거예요. 구테타 업무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체포됩니다. 체포. 그래서 한성 감옥소에 사형 언도를 받고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이 청년은 그래도 양녕대군의 18대 선택을 받고 졸업 때 배재학당에서 선교사들 대표 연설을 한 이거 해가지고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석방은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또 탈옥을 시도하다가 이승만 박사는 사형언도는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30몇 년인가 받았는데 탈옥을 시도하다 이제 무기징역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에서 감옥살이를 기약 없이 하면서 성경을 접했다고 해요. 성경을. 그 성경을 접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상, 정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사상인 경천의 서양적으로는 박애, 사랑. 그래서 감옥소 안에서 장티 부수다 무슨 질병으로 막 그 죄수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이승만 청년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왔는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감옥소 안에서. 그러다가 5년 7개월 감옥살이하고 특사로 방면이 됩니다. 방면이 되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침략할 야욕을 이제 들어대니까 고종 황제의 외교 사절로 미국을 건너갑니다. 민영한 대감이 추천해요. 그 당시 영어도 제대로 하는 신하 대신들이 없는데 이승만 청년이
아주 똑똑하고 영어도 잘한다니까 외교 사절 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못 만나요. 왜 못 만났냐면 그 당시 이미 가저라 데프터 조약위에서 우리가 막 그 고종 황제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러시아 막 아간 파천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막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일본 편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조선에서 온 새파란 청년 외교사진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한동안 못 만나다가 어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잠깐 만납니다. 성그름에 만나요. 백악관에 안에 성그름에 만나서 호소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흘러듣고 말았죠. 이미 대세가 미국은 일본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로 넘어가니까 다시 귀국을 했다가 워낙 탄압이 심해지니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여 년을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하와이에서 교면회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향 절에 갔더니 법회를 끝나고 그 진주 일원에서 온 젊은이들하고 차를 한잔하는 데서 진주 지역의 차인회라고 해서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장인 젊은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 근로자들 돈을 착취하고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오입질하고 했던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야, 내 기가 차더라니까. 진주가 정말 교육의 도시고 예항의 도시라고 우리가 하고 호국의 도시로 자랑하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다도를 즐기는 차를 사랑하는 지식인 엘리트층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일대기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이승만 박사야말로 정말 100년 만에 한 명 날까만 불색천의 영웅이야. 이 양반이야말로 돌아가셨을 때요 혈육한점이 없었습니다. 재산 한 푼 없이 돌아간 세계 유일무이한 깨끗한 지도자입니다. 하와이에서 그 교민들 돈 걷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그 당시 임시정부가 상해만 있은 게 아닙니다. 네 군데가 있었어요. 그 독립자금 다 보내주고 그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도 없는 부모 강근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뭐 미국 건너가서 돌보지도 않으니까 본 부인이 그냥 아들을 시가집에 갖다 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 이승만 청년이 아들을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고아원에 맡겨놓고 주중에는 어디 가서 강의 좀 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교포들 모아서 강의하고 받는 조그만 돈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 가서 처음 귀국할 때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도산 안차고 서재필 전부 미국 국적 다 취득했어요. 유일하게 이승만 청년만은 미국 국적을 취득을 안 합니다. 그 당시 미국 국민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직업을 주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분은 평생 직업이 없는 거야. 왜? 국적을 취득 안 하니까. 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을 고안에 맡겨놓고 여기 가서 강의하고 저기 가서 설계하고 집회에서 푼돈 모아주면 그걸 가지고 호구지제로 삼았는데 아들의 병에 걸려서 죽어요. 제가 2년 전에 미국 동포 초청으로 필라델피아 가니까 그 공동묘지에 이승만 박사 아들 묘가 있다고 그래서 다 참배하고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공동묘지에 또 있는데 우리가 같은 일행과 함께 꽃다발을 갖다 놓고 묵념을 올리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어느 대통령 것도 아마 자기 대통령을 3대를 했는데 갔다 와서 좋은데 안 모시겠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청구해가지고 모신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놈들이 암살하려고 그러죠. 여건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 개척, 서부 개척하는데 미국 그 개발 막 시대에 근로자로 많은 중국인들이 왔어요. 그게 죽으니까 중국 사람은 우리 동양은 죽으면 고국에 가서 묻히는 게 선이라. 그게 수시로 시체를 실은 배가 상해로 들랑달랑했어요. 그 시체 배, 시체 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상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께서 그제 하와이에서 썰썰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시체 간 속에 넣어줬던 그 장의사가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염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당신의 그 애국심과 당신의 그 애국심을 나는 안다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그 장의사가 상해에 건너가서 조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정규직인 여건 내고 뭐 할 처지도 못되고 직업이 없으니까 미국 국적이 아니까 여건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 썩은 시체 속에 같이 실려갔는데 그 실어준 분이 돌아가실 때 염을 한 분이었다. 그 노인네가 염을 하면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당신의 그 애국심과 충정을 나는 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염을 했다 하는 기록을 보면서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썩은 개새끼들이 발가락에 떼서만도 못하는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다, 친일파다, 이제압적이다, 이 민족을 팔아먹은 분단의 여론이다,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는 김일성이와 그 패거리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려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야. 해방이 됐는데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마는 10월 달에 들어오세요. 그것도 바로 못 들어오시고 동경으로 가가지고 메가더 태평양 사령관의 전용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메가더가 중령일 때 이승만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 동지이면서 아주 메가더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를 엄청 존경하는 거예요. 엄청 존경했어요. 그래 들어오니까 그때 이미 박헌영이 등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북에는 소련이 김일성이 압제해가지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이고 남쪽에는 벌써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75%를 남노당에 조직을 해가 명단을 딱 가지고 박헌영이가 이승만 박사 오니까 제가 조직 다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대통령 하십시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없어. 딱 이 한마디 거절을 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자유자본주의 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자는 국민율은 12%밖에 안 돼요. 12%. 75%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는 데서. 왜?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날린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조선 국민들의 90% 이상이 농민이었어. 그 농민의 90% 이상이 소득농이야. 10%가 땅과 지주, 땅 다 가지고 왕족과 그 금문세가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90%의 백성들이
소장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도장 찍으면 네 소장하는 거 네 앞으로 이전 등기해준다니까 다 찍어준 거야. 예. 그러니 그 75%의 인민공산주의 하자는 것을 뿌리치고 15%밖에 안 되는 그 지지 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근거로 하는데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재헌절이었잖아요. 재헌절인데 7월 15일 날 지금 우리 헌법의 골격인 자유대한민국 헌법촌을 딱 만들었는데 그 헌법은요 기가 막힌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 나와서 남녀노소 19세 전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준 나라는 그 당시에 5손가락도 안 꼽혀. 여자들한테 선거권 준 적 얼마 안 됩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그때 면장 선거까지 다 했잖아요. 직선제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얘기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이 수천 년간 절대 권력을, 주권을 왕이 행사하던 그 주권을 백성에게 되돌려준 최초고 유일한 최초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정보 있고 성을 가지고 있죠?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었어요. 조선 말기에는 얼마나 더러운 나라였느냐 하면, 양반은 집에 부리는 종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건 종이고, 그 종을 사고 팔고 합니다. 자기가 난 딸과 아들을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뭐 조선 500년 찬란하다고 하는데 중기 이후로 내려오면서요 썩어 빠진 나라였어요. 썩어 빠진 나라. 성이 없었다니까? 지금 뭐 전부 자기가 양반이고 옛날 조상 따지면 정성판사 아는 사람 없잖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성도 없다가 해방이 되면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하면서 전부 보섬 살던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성 받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성 가진 거예요. 그 10% 10%도 안 되는 지배층이 철저하게 백성들을 짓밟았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라니까요. 1%도 안 되는 공산당 핵심 간부의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99%의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바로 2조 조선 왕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북한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주장하는 우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병들기 위해서 분열시켜서 만들기 주장하는 그거를 맞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어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내려오던 그 노예 상태의 백성들을 주권을 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 경천의 박에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우리도 같은 동족인데 왜 북한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느냐? 체제가 나빠서 그래. 체제. 공산주의. 뼈빠지 일어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도 공산주의는 딱 이겁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 내가 장애자가 돼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만 일해도 내가 필요한 열을 필요한 건 나라에서 다 준다는 게 공산주의.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왜? 수백 년간 양반 지주가 다 가지고 있던
논밭, 일제 30년 집에 일본 놈이 가지고 있던 적산가 몽땅 빼들어서 백성 인민 여러분 겁니다. 우리 같이 공동 소유해서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시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회가 2월에 갔다 올 때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72년도까지. 2월에 개성에 가보고 그 당시 스프링 쿨러가 막 정원에 돌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우리도 다 잡아서 빨리 저놈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유신체제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리마 운동, 천사푸고 한번 허리펴기 운동, 벨보기 운동 해가지고 막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같이 소유해서 같이 먹고 살자니까 정말 열심히 일한 거야 이 사람들이. 훈장을 막 달아줘서 두릉두릉 달아주고. 그런데 심정가도 20년 빼빠지게 일해도 일하면 할수록 지배층이 늘어나니까 공촌에서 걷어가는 게 많고 내한테 돌아오는 게 적은 거야. 무슨 의사를 해도 무슨 학자를 해도 뭐 트럭 운전수를 해도 이게 뭐 평등사회를 해가지고 더 주는 법이 없어. 누가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상품 만들고 일과 후까지 열심히 일해서 할 놈이 누가 있어. 감독자 볼 때나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면서 저기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땅이 좁아서 가뭄이 들어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배빠지게 해가지고 잘 지어봤자 가을 때마다 그다 가는데 왜 하냐고. 제도가 나빠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 안 된다, 자본주의 해야 된다 해서 자본주의.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머리에 굴려서 개발한 지식만큼, 내가 머리에 굴려서 만드는 상품만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법만큼 내게 되니까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기업 일으키고 수출해서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틀을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였다 이거야.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거야. 멍석을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준 거예요. 그 멍석에 춤추고 놀면서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분야별로 지도하고 가르쳐 보니 박정희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분의 걸출한 인물이 아니면 김일성이가 벌써 먹었을 텐데 국내 김일성이 진행받고 없는 간첩들 건국 과정에서 6.25 과정에서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붙어가지고 싸웠다가 완전히 개피본 빨갱이 후손들 이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승만은 이제 앞잡이, 박정희는 일제 앞잡이, 독재자 이렇게 몰아붙였다.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4.4 5.2 개헌 직선제로 하다가 처음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죠. 전쟁이 나서 난리인데 국회 안에도 뿌락지가 북한 간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이건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했지만 개헌을 추진해서 직선제 개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표가 부족한데 0. 몇 프로를 그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한 걸 그 4.4 5.2 개헌했다.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선생 뱀목을 하얀 뱀목을 그냥 칠번에 팡팡 쫓아가면서 이승만 이 개새끼가 이렇게 해서 백성을 속여가지고 독재를 했다고 막 가르치고 지금도 생각하다니까? 우리 것도 그런 줄 알았지. 지금도 그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육군사관학교 가서 정통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인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국사 근대를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절에서 그 차이나라는 회장놈이 이승만이고 오입쟁이고 노롱꾼이고 완전히 그랬더니 서로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해보니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의 말로 귀국해 오는 과정 와서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하지 중장이 군정을 실시를 했는데 군정 하에서는 공산당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제4의 단체 정당을 모두 다 정치 자유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이 김일성이를 딱 앞세워가지고 뒤에서 다 조정하지만 자기 앞에 안 걸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놈들이 그렇게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자기들은 뒤에 없어요. 딱 김일성이 앞세워 젊은 새파란 35살짜리 평양 군용대에 앞세워놓고 전설의 김일성 장군이 일제와 싸운 전설의 김일성 저 사람이다 말이야. 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뭉쳐서 우리 민족국가 건설하자고 연설하게 해준 거예요. 밤에는 살짝 불러가 코치 다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은 와서 자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음 민정 이항 때까지 군정을 한 거야. 군정을 하면서 제정당 사회단체를 다 인정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빈센트라고 하는 미 국무성 국장이 소련 간첩이었대요. 하지한테 취직 내는 거예요. 자유,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라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북한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공산주의 건설하게 해주려고 제4의 정당 단체 다 허용하라 했다. 뭐 그때는 지금이나 이 정부 파악안에 75%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한 나라니까 다 허용하면 자연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면 되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미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이런 등등 임시정부에서 그 당시 가장 걸출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뒤에서 자금을 국내에서 좀 걷어서 하는 게 그 몇 푼 됐겠어요. 지원하면서 싸운 투쟁한 그거를 해서 독립운동을 한 공산당주의 사람들은 저쪽 소련이나 중국, 모택동이 김일성한테 가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민족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자유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그 중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소유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주권 재민 헌법 1조에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딱 명시했어요. 이거 덕분에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인권 없이 숨도 못 쉬고 저리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 자유스럽게 사는 나라가 됐다. 내가 이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산다 이거 방송에 얘기하니까 저 새끼는 육군 중장까지 되고 기무사령까지 하니까 배가 불러 터져서 전설하는데 이리 댓글 다는 놈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나 그렇게 풍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없어요. 깨끗한 월급 담배도 한 대 안 사 피우고 술도 한 잔 안 먹고 자식 키우면서 마누라가 알뜰해서 예편에서 겨우 지방간 마을에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굉장히 부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하고 마누라한테 나는 부자다. 진짜 부자예요. 지금부터 50년 전 생각해보라니까. 우리 시골에 50호 되는 그 어촌에요. 하루 밥 3끼를 먹는 집이 50호 중에서 30호도 안 됐어요. 시커먼 벌만 먹었고 어디 가서 돈 한 번 벌 데가 없었다니까. 집에 똥장물하고 찌개밖에 없어서 미약가도 없었다니까. 라디오 한 대가 없었고 유성기 축구기 한 대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신발도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없는 집안들은 그 자동차 폐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타이어를 신발 만들어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집신을 신고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은. 지금 고향에 가면요 내만 나반다 타고 갑니다. 마누라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집안 너대 차례 다니다 가보면 내만 나반다를 가지고 몰고 타고 와요. 우리 현재 팔남인데
이 조카놈들까지 K7, 뭐 K5 그레인저 막내 동생은 이래 타고 오더라고. 시골에 사는 그 농사 짓고 어장하는 놈은 차가 세 대야. 지 자가용 있고, 지 아들놈 자가용 있고, 봉고차 있고, 트럭 있고, 네 대네.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게 평등한 거 아니야? 많이 배우고 고위직해도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우리 자본주의 자유대한민국인데, 내가 이 풍요를 누린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서 흥청망청 하니까 살기 좋아서 그래 줄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은 아빠 그거 나가지 마세요 그랬네 보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본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이 위대한 결단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밥술이라도 먹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 빚 좀 있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죽으면 까지는 거야.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낼 수 있으면 냈어, 그냥. 어쨌든, 빚은 좀 있지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육사 다닐 때 선배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우리 모아놓고 얘기하는 미국의 위대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야, 미국은 가면은 차가, 같은 차종이 거의 구경을 못 한대.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처음에는 우리가 무선점을 차종을 다 외웠잖아요. 지금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시내 보세요. 같은 차종 우리 구경하기 어려워요. 나는 그거보다 입고 있는 옷, 지금 여기 많은 우리 동지 같은 옷 입은 거 진추모를 제하고는 같은 옷도 없어 여기에. 어? 얼마 전까지는 전부 3대 옷, 무매옷, 하얀 옷밖에 더 있었나? 어쨌든 이런 풍요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덕이다. 욕먹는다니까요. 저 지금하면은 그리고 이제 6.25가 나버렸어요. 이 6.25란 전쟁이 비극이었지만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6.25 과정에서도 유엔군들은 미국 사령관은 미 8군 사령관은 산발선을 돌파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지 명령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3사단에다 설적 사단한테 운을 떼어버려. 올라가라. 야, 인마 올라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3사단이 이제 산발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냥. 미군 사령관 허락도 안 받고. 국군이 그냥 돌파해서 가니까 할 수 없이 미군이 연합군이 38선 같이 진격을 합니다.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셨어요. 물론 다시 또 후퇴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휴전선에서 고착이 돼서 3년간을 치고받고 싸울 때 미국은 빨리 전쟁을 휴전하고 끝내고 갈래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안 된다. 북진 통일을 하자. 안 된다. 북진 통일을 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너 꼭 가려면 상호 방위조약 체결해라 앞으로. 그리고 20개 사단 만들어내놔라. 그 당시 6.25 때 우리 8개 사단밖에 없었거든. 20개 사단 탱크, 포, 야포 전부 만들어줘라. 그리고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자. 미국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제 포로 석방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고, 아이고 저 영암태의 성질을 거슬렸다가는 까딱하면 또 단독으로 북진해가지고 그 말려들가 골치 아프니까 알았다 해주게 해가지고 상위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상위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조약 언론은 우리는 노예 계획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아시아의 한쪽 기평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저 나라하고 평생 우리가 지켜주는 노예 계획을 했다고 돼 있다니까. 이승만 박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조약으로 누대에 걸쳐서 우리 자손들이 혜택을 볼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견해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시골놈들이 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됐다 이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 노예가 된 겁니다. 용병이 된 거예요. 세계 최고 첨단 국가, 최고 군사력 강한 국가고 전쟁이 나면 와서 지켜주겠다고 사인했는데, 아니 그걸 우리가 부리는, 미국을 용병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십 년간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야 너희들 이제 좀 살게 됐으니까 우리 방위비 좀 분담해라. 그것도 뭐 우리 미군 장병이나 인건비나 우리 장병들 전투 물자 사는 거 다 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군무원 우리가 월급 주고 하니까 그 군무원들 월급 좀 주고, 우리 미군 장병들 너희 땅에서 여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집 좀 지어주고, 이런 돈 좀 달라 해가 시작한 게, 그게 돈 방위비 분담인 거예요. 어? 그걸 좀 주는 걸 가지고 그 쌤 지랄병을 하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이, 우리가 잘 사니까 돈 많이 줘서 미군의 첨단 장비 장병들 우리가 용병으로 부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미국하고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할수있게 돈을 주면서 어거지로 우리가 걔들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해? 이 식민지 근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우리가 하자서 한 거라니까. 한미연합사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 패망하고 닉슨 작전이 되면서 미군 다 빼나가려 하는 거예요. 어? 한술질 빼나가면 어떡해. 그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자. 우리가 제의해서 만든 게 한미연합사야. 전시작전 통제권은 6.25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우리는 판계사단 소총밖에 없는데 연합군 유엔군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와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그런 장군들이 와서 지휘를 하니까, 너가 지휘권 가져라, 통합해서 지휘해라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쭉 가져오다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그걸 다 가져올라 했어. 노태우 대통령이 정병식 작전을 가져온다고 선거 공약을 했다니까. 종북 좌파 노무현이 와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가져오려고 보니까 용산 미군 기지 이전도 그 당시 약속한 거예요. 종북 좌파 정권에 와서 용산 기지 이전하고, 저들이 마침 뭐 청나라 시대부터 지배하던 외세를 드러내고 마침 무슨 해방한 것처럼 어거지 보도를 하는데, 이 썩을 빠진 새끼들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육사 출신들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용산 기지도 이전시키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국민들하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평시작전거만 가져왔어요. 내가 그 당시 경령으로 합참정보부에 있었는데 평시작전거를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전시작전거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정시작전거를 가져오는 가장 필수가 정보전력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동해안 삼척에, 동해안에 수십 척의 목선이 들어와도, 서해안에 잠수함 동서에 왔다 가도, 중부선에 적기가 날라왔다 갔다 해도, 적이 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하고 배치를 해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 자산이 없는 거야. 한미 연합 자산으로 주로 봤는데 미국이 어느 단계부터 우리 정보부에서 북쪽에 올라가니까 안 줘버리는 거야. 지금 멍텅구리 군대가 돼, 봉사군대. 그러면서 막 그 무기 막 크게 만들어내는 거야. 눈 감은 사람이 주먹만 크게 만들어내고 어디다 때릴 거야? 잘못 때린다 박태호 막 머리를 때리고있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못했어요. 용산 기지 이전하는데 그 당시 5천억이 소요가 되더라고. 그 5천억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건이 되면서 하나하나 우리 거를 만들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지키는 군대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핵무기까지 가지고 미사일 붕붕 쏘면서 이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그 정보 전력 자산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 빼버리고 우리끼리 하겠다? 그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막 대한민국 너희들 너 알아서 해. 대신에 한반도 전체 공산화되는 거 형한테 못해. 중국한테 못 내줘. 러시아한테 못 내주는 거야.
저 김일성이 인간 탄압 국가인데 못 줘. 유엔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평택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기지를 강하게 100만 평에다 아주 크게 만들어버렸어. 그 다음에 미리 다 내다보는 거야. 지금 평택의 기지이 통합이 안 됐더라면 이 난리 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내다보고 평택의 100만 평에다가 이 흩어져 있는 미군들 싹 다 모았어. 그래서 유엔사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딱 제가 중국 김정은이 푸틴 널 막 까불면 죽이는 거야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손대지 마. 딱 이 장치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권만 가져오면 돼. 정말 여러분 미국 사람 군인들로 이럴 전략 전술이나 대비하는 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떼수가 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때 그 폐하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개 사단을 종무장시키게 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일 이승만 박사 묘소에 가면 큰일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자꾸 이승만 박사한테 탓을 돌린 대통령이 돌렸는데 그 당시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었어. 신익희 박사가 한강 백사장에 100만 군중을 모아 연설해서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기차에서 급수에 죽어 부르잖아.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누가 치여 죽은 것도 아니야. 하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늘이. 국가나 개인의 의무의 생각은 하늘에 달린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그 조심한다고 안 죽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이군사령부 연대장 끝나고 정보과장을 가니까 대령들은 500여 무대 조그마한 그 비행기를 타고 저 순찰 다니고 사고 터지면 조사로 다니는 거야. 장군님도 대야 UH 원해지 큰 거 타고 안전한 거 타고 다니는데 가니까 대령들이 500여 떨어진다고 전부 지가 큰 4시간 다지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순찰 다니더라고. 저는 500여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바쁜데 정보작전과장 2년 하는데 내가 운전할 그 운전병 데려고 4시간 갔다 올 시간에 야 오라 안경 끼서 안 된다고 오라 그래서 타고 와서 내가 막 돌아다니도 안 죽더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내한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할 거다. 나는 그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런 신념으로 싸우고 토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모한 억지 토쟁을 하면 안 돼. 만용은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희붕 부통령이 어거지로 해보려다가 이게 엉터리 짓을 한 거야. 그러나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서. 그리고 경무대에 계시는데 막 그 군중들이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는 게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각하 하야하라고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니까 돈 말라라고. 그래 백성이 하야하라고 내가 해야지. 그대로 바로 나가서 물러나십니다. 나십니다. 그분의 공적과 그분의 애국심과 애민사상을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한다. 자유대한민국 건국도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앞세워서 한 게 아닙니다. 방해했다니까요. 방해. 그걸 물리치고 건국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개 사단을 만들고 미 코제이들 비틀어가지고 우리 역사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미 의회 연설뿐만 아니라 백악관에 가서 미국 가서 백악관에 대통령 자는데 같이 떼어주는 분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 외에 어느 대통령도 백악관에 잔 대통령이 없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이승만 박사님. 영어 잘하죠.
고집 세죠? 카리스마 있죠? 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결혼한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난 줄 압니까? 몇 살 차이 나는 사람? 26살 차이 나요. 평생을 혼자 지내요. 독선으로 지내다가 헤이그에 그 당시에 외교 사절로 가십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저녁을 먹으러 조그만 카페 같은 테라스에 갔대요.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프란체스카 그 처녀가 부모들하고 같이 여행을 와서 자리에 앉아 좌석이 하나 비어 있었대요. 그게 이 노신사가 가가지고 그때 아마 이성만 박사 60이 넘었어요. 내가 이 합석을 좀 해도 되겠냐 하니까 합석을 허용한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된 거야. 부모들이 얼마나 반대해서 이성만 박사가 결혼하자고 콜한 게 아니에요. 이 프란체스 처녀가 19살인가 이 박사 보고 뿅 가버린 거야. 그래 계속 편지 보내고 구애하고 그래가지고 이 박사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26살 차이 나는데 그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는데 그 결혼을 합니다. 결혼 선물 뭐 준 줄 알아요 여러분? 뭐 아는 사람? 내가 저녁 사줄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참빗, 머리 비는 참빗을 씌워줍니다.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없고 우리 어머니가 내 장가 갈 때 며느리한테 주라고 받은 이 참빗 하나를 준다. 이걸 받으세요. 프란체스카 여사도 자기 조국보다 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셨어요.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면서 살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에서도 양말을 끼워 신었습니다. 내복도 끼워 신었어요. 속옷도 끼워 신었어요. 그런 위대한 대통령과 영부인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분이 건설했던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야 합니다. 저 썩어 빠진 김일성 왕조 체제 이전에 국내 주사파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고 대한민국 정권 찾아와서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 왕조 체제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승만 박사가 꿈꾸던 그런 나라. 비록 지금 우리는 소수고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이 우리 편이고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를 도우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를 도웁니다 여러분. 근데 54주기를 만나서 정말 내일 가서 우리 이승만 박사 프란체스카 여사 네 분께 큰절하면서 우리 계리를 다지고 옵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평환 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강의를 쭉 들으니까 대단한 말씀 하셨는데 15일 날 여기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3일 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순진한 생각은 안 된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안보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가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든 잡을 수 있는 요격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한국은 이야기 들으니까 평화가 대화로 쏜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갔어요.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보기에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한반도에서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안보 정책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 외교적으로 애둘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혹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분단 국가를 사는 우리 한민족의 그런 아픔을 조금 더 냉철하게 더 보시고 한미동맹 플러스 이스라엘이 그런 수천 년간의 민족적인 순환과 아픔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막강한 국방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저는 이스라엘은 국방의 근원이 미사일도 아니고 뭐 그것도 다 포함되고 군사합니다.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이 정신력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가정교육을 통해서 국가 간 교육, 역사 교육을 통해서 단단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보를 짓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이스라엘은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서 물론 훈련을 받고 사회기관 이런 데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만은 군에 가서 국가관을 함양하고 역사관을 함양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군대는 그만두고 애도 안 낳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애를 가장 안 낳는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0.9명. 미국도 2명 가까이 낳고 일본도 1.7명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국가에 대한 공동체, 역사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주의, 쾌락주의 그런 나쁜 정신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분단이 극복할 때까지는 좌익들 연좌제 폐지해서는 안 됐고 그리고 국가관과 역사를 함양하는 여성분들도 6개월 정도는 굳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가 공공사회 시절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이 해이지고 좌익들이 횡행하는데 나라가 다 망해가도 희귀낙낙하나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신상태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치인들이 이런 소리 하면 표 하나도 못 얻을 거야. 다 떨어질 거야.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 병력 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신무장이 안 되고 역사관, 국가관 교육이 피폐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돼 있어요. 서양 사회에서 배울 근면성, 성실함, 자기희생 그리고 열심히 그런 거는 안 배우고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못 고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군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고 논란이 있었대요. 우리 기존의 농업국가 전통사회를 이거를 그대로 농업국가를 발전시켜 갈 거냐 산업공업국가로 갈 거냐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구는 많고 돈도 없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 잘 사는 나라 만들려면은 농사 갖고 안 되겠다. 공업국으로 가자 해서 결론을 내리고 공업국으로 갔는데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청년장교 시절에 쭉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른 걸 다 잘하셨는데 우리의 전통 사상, 이 정신 부분은 이게 소홀한 거야. 물론 이분께서 동문단지도 경주도 개발해서 그 신라시대 찬란한 문화도 개발시키고 강화도 그 유적지도 해서 개발시키고 아산 해충상 가보세요.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당시 그 공력으로 말이죠. 그렇게 크게 만들면서 우리 미성의 공기한 기상도 하고 다 했는데
정치인의 제시해야 홍미인간 사상과 중요 신용인 오상의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을 문화를 이걸 큰 이어가는 그 정책까지 배경이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잘 살고 세계 나가는 이런 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정신을 소홀히 한 부분이야. 그리고 남북 체제 투쟁에서 우리 사상 교육, 자유 통일을 위한 강력한 의지는 가졌지만 정신 사상 교육이 약한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를 했어요. 무슨 자유를 했느냐? 그분이 성건설 후 통일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정신문화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다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야.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야. 그 완계를 못 짓고. 저희들이 어릴 때 비록 못 살았지만 나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야. 왜? 마을이 전체가 돈이 없어도 인격이 갖춘 제일 어른이 가장 존경받고 그분 말을 다 따르고 사는 그런 공동체 사회였어요. 돈수 관계없이 나이 내보다 많으면 형이고 동생이고 또 더 많으면 아침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 수천 년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큰 끈끈한 정과 가족계 이게 산업국가로 되면서 좀 있으니까 격지 나가서 돈 좀 벌어온 놈들이 완전히 인기고 개차는 놈들이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선물 주고 하니 그놈이 왕이 되는 거야.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세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돈이 돼버리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끌어내고 돈 많이 받아서 벌어서 쓰는 놈이 왕이야. 예편해가지고 한국에다 어디 한번 나가보니까 와가지고 돈 많이 되는 놈이 왕이야. 그게 나갔다가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정말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국이 되려면 정신회복 운동이 돼야 돼. 사람답게 사는 그 부분이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하면서도 그거를 하면서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는 젊은 청년 장교 시절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하나 휴가 때마다 갈 때마다 이게 무너져 가는 거야. 사는 거는 내학가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tú레 퍼던 게 양송이가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 막 그 자동 모내기 기기가 나오고 잘 사라지는데 아래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개 같은 나라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5사 10덕을 사단장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야. 남북 통일 통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는데 김일성과 싸워 이기는 사상 5가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해보는 10가지 정신, 중요 예의 신용인 건창 체라고 지난번 얘기했죠. 이거 다시 회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터라는 인쇄 여러분들 뿌리겠습니다. 5사 10등 운동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군님께 꼭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거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이건 여쭤보고 싶다. 그런 분 뭐 한 말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지금 한미라고 공채야 되는데요. 예, 예. 지금 현재 나는 오늘 한미한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걸 봐가지고 나는 한국을 갖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한국으로 국기를 들고 당장에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당에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외치고 싶어. 근데 이거를 한미를 내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그동안에 쭉 유지해 오다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은 지난번에 누가 각건 전술을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종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김일성이가 뭐라고 치시냐면 갓을 쓰는 양권이 하나는 미국이고 대한민국이 하나는 일본이 양권을 쥐고 있다. 이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갓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미국 끈을 끊으려고 했는데 워낙 과거에 그 못 살 때 미국 원조 받고 6.25 때 지켜주고 또 미국의 제도와 문물에 의해서 보강하니까 미국 끈은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일본 끈은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게 왜? 일제 3.0때 워낙 핍박받고 했으니까. 저도 연대장 때 말이죠. 그 3.1절 전후되는데 어떤 프로를 보니까 제암리그 교회에서 일본 순사들이 말이죠. 교인들을 끌어다 목을 치고 반문 묻어놔놓고 목을 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장병들을 연대 장면 모아놓고 그런 거예요. 야 우리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한번 일본을 침공해서 저놈들 우리 식민지를 만들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 정도로 분노가 차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을 보세요. 처음에 베트남이 우리 소교되니까 이 썩어 빠질 좌파놈들 기자들이 막 몰려가서 우리 군인들이 와서 너희들 만행 부른 것 내놔라. 내가 가서 막 조져가지고 해줄게 하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놈들은. 야 임마 우리는 너 쓰레기 같은 필요 없어. 가. 우리하고 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일 삼각동에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태극기 미국 성조기 일장기로 같이 달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 놈들도 버려 고치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당당하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하고는 대등한 관계에서 그 길을 하면 됩니다. 일장기 들어가지 오지 마세요. 예, 자, 또 진수성경 대변인 이 젊은 청년 당원들 옆에서 장군님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 대표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 끝에 제가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혼란과 엉망진창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이 창당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정당. 기존의 썩은 수구 정치인들을 바꾸기 위한 정당이었고요. 우리가 항상 그 초심을 이런 중요한 시기일수록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항상 대표님께서 가시밭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시밭길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동안 내가 놓아야 될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각자 많을 거예요. 모두가 개인이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업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지만 일부분은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놓아야 될 게 있지만 본전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본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사히 건강하게 나오시는 것이고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좌빨 빨갱이들이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리도 기생할 수 없게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 누구죠? 박원순입니다. 광화문에 텐트를 친 박원순을 시작으로 한 놈
한 마리 한 마리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무슨 애국한답시고 연애도 안 하고 빨리 저보고 결혼하라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중신도 쓰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2016년에 처음에 서울역에 태극기 집회를 나오면서 정말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정신과라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뭐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줄을 서 있으면 앞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저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들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 새끼는 저 인간은 탄핵에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저 새끼는 민노총일까 아닐까? 그때 제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제가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보금자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런 시기를 지금은 이제 거쳤는데, 당원 여러분들 저에 대한 걱정은 잠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나라가 바로 잡히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저는 언제든지 연애해서 좋은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우리 공화당에 계시는 당직자분들 저 포함해서 마음 놓고 정치활동하고 마음 놓고 이 나라 바로잡고 마음 놓고 우리도 공화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지지와 응원 격려 부탁드리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예. 내일 선충원을 가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도부님께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3.10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텐트를 쳐서 우리 당이 많이 시작이 됐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못한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 탄소 문제입니다. 그 새만금 문제가 전 국민들을 다 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걸 크게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권 측에서 많이 그쪽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제가 그쪽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애국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일 선충원에 가시니까 어떻게 좋은 조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 새발동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당원이 발견했고 우리 당 조은진 대표께서 맨 먼저 그 사실을 접수를 합니다. 유족인 지만 회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지만 회장이 답이 분명히 나왔어요.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조사하는데 맡겨야 된다.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국방부 요구를 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아실 때 그때 몇 년도니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지금 그 사진을 내도 봤어요. 조 대표 보여주더라고. 지금 대통령 본부 뒤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할 때 조금만 돼 있을 때는 세를 안 선대요. 그러나 워낙 많이 뭉개지고 엉망이니까 그걸 공법에 세 창사를 받게 되어 있는 공법이 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뭐 1m, 2m 새만큼 나온 게 없어요. 짧은 그걸 박으면서 잔디와 그걸 고정시켜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 할착이 되고 났을 때 다 뽑아내야 되는데 공무원 관료들이라는 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몇 년 지났는데 그거를 찾아서 뽑아내는 놈이 한 놈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냥 방치됐던 겁니다. 그런데 잔디가 자꾸 죽고 나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 썩어서 녹물이 배에 들어가면 잔디가 또 죽는데요. 그래서 잔디가 죽으니까 이성에서 가서 보니까 그걸 찾아낸 건데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천만의 문제석방본부 사무국장을 지내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하고 있는 우리 김문고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동복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진순정 대변인께서 아주 멋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현재 체제 전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 주사파들이 말하는 그쪽을 갖다가 지향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애국 시민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가시밭길로 가자. 이것은 약간 간결하고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구절이 좀 생략된 겁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시장경제를 켜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영광된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애국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제가 미력하지만은 같이 있으면서 저는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같이 가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애국자들께서 이 나라를 살렸다는 게 틀림없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 10일 날 텐트를 치고 저희들이 47일째 철거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지켜준 우리 김문복 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오셨으니까. 아니 뭐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광화문 광장을 우리 여러분들의 그리고 대한민국 정말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장이다. 저희가 그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좌빨들 소리만 하다가 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세월호는 5년 있었죠. 맨날 민노총이 있었죠. 민중당 있었죠. 이석기 텐트를 비롯해서 이 주변이 완전히 좌빨들에 의해서 친문, 좌빨,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뭐 이런 사람들만 하다가 저희가 언제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던 눈길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기여한 굉장히 큰 기여다. 제가 그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저 민중당에서 이제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불 켜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자기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진정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바른 소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저기는 다 여러분들 누가 집에서 안 가면 혼난다고 집에서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 가면은 여러분들 도장 안 찍으면 밥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회의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회의하는데 말이죠. 서울시청에서는 지금 녹슨물 먹고 있잖아요. 썩은 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 서울시청에서 무슨 경찰들이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렇게 서울시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남이 회의하는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저희 얘기나 들으면 좋아. 자식들이 길거리고 말이죠. 어떤 놈은 저기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또 사진 찍고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니들 서울시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여기 공무원 몇 명씩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침에 빙빙 돌게 하고 쓸데없는 짓들이 하게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용역 깡패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청 공무원들, 서울시 용역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같아요. 또 마찬가지고 저 민중당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저기 얼마씩 받고 하는 거지. 어제도 저희가 여기서 우리 저 기자회견 할 때 거기 몇 사람들 나와서 있는 거 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당 받고 온 거 틀림없어요. 왜냐면 딱 6시 지나니까 바로 퇴근하더라고. 예, 우리 딱 끝나니까 퇴근해. 아마 우리 끝날 때까지 일당 얼마 받기로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당 받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저놈들이 우리를 쫓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는 그래도 어디 밖에 나가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가끔 요즘은 이제 잘 안 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 거의 안 합니다만은 하여간 해주고 저 사람들도 혹시 나라를 사랑하려고 갔다가 보니까 나라를 잘못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이죠. 제가 아침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오자회담인가 뭐 육자회담인가 했잖아요. 내가 황교안 대표가 미쳤냐고 거기 왜 가냐고 말이야. 에? 갈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 여론조사 하니까 우리 그 공화당 여론조사가 몇 프로? 2.6%. 이제 우리가 부산 대첩 끝내면 어떻게 돼? 10%. 예. 내년 선거할 때 몇 프로? 50%. 대한민국 제1당 어디? 예, 우리 공화당 틀림없습니다. 예. 제가 똑짓게 도사는 아니지만 제가 쫙 그동안 정치세 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국회에서도 말이죠. 대정부 질문, 저기 당 대표 연설할 때 왜 우리 공화당이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에요. 우리 당보다도 저 인기 없는 당은 비교섭 단체 대표라고 연설하고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한국당 대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끼리 뭐 합의를 했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한국당 대표한테 얘기했죠. 얘기하라고. 우리 공화당도 대표 연설을 조은진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든지 하여간 우리가 할 테니까 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직도 답이 없네.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우자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보러 아니 저희보다도 형편없는 정당도 다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냐. 우리는 2.5% 지금 정당이다. 지금 탄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2.5%인데 우리 왜 안 부르냐. 물론 불러도 안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초당적 합의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황교안 대표가 가기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명했어요. 제가 정두원 전 의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니까 구태여 말하자면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공화당한테는 별로 좋은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괜찮게 그래도 얘기하려고 노력했는데 별로 그랬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애증의 관계인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갔었거든요.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집에 안 가실래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갔는데 제가 정두원 의원을 막 저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오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을 가가지고 제가 막 위로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살다 보면 정치하다 보면 참 뭐 운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옥에 오는 수도 있고 결국은 정두원 의원은 무죄됐습니다. 그거 뭐 이상득 의원하고 뭐 돈을 얼마 줬다 했다는데 결국은 10개월 살긴 했는데요. 나중에 무죄됐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6,500만 원인가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면회를 갔는데 부인하고 같이 제가 면회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 기분이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한참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두원 의원이 감옥에 있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오늘은 감옥에 있을 때는 정두원 의원이 오늘은 어디서 자고 누구하고 자는지 확실히 알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정말 아까워요. 그런 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 황교안 대표가 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일본 문제를 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윤석열이 같은 사람 지금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황교안 대표 부르기 전에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따져야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탄핵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따지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적폐청산한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습니까? 그것이 바른 일이었다면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엉터리인데 말이죠. 적폐청산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랬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검찰총장 시켰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건 따지지도 못하고 가서 거기 앉아서 그냥 대통령하고 뭐 어전회의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서 뭐 잠깐 뭐 말씀하시는 거 경청하고 받아 쓰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가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뭐 지금 유튜브마다 난리고 언론마다 난리예요. 만나는 기자들마다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을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따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건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방포는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리더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신념 그리고 이 보수 우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냐.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한국당과 우리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쟁 상대고요. 우리가 기필코 극복해야 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당에 대해서 사실 별로 하고 싶은 말씀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는 광화문 광장이 우리 공화당의 성지가 된 거예요. 광화문 광장 딱 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공화당이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천막장사가 나옵니다. 천막장사가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겼다 나옵니다. 그것도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용역들 피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심볼이 있잖아요. 사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새롭게 획득한 데가 우리 광화문 광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드디어 자유투쟁의 역사가 시작됐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희망의 싹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지 못한다.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는 않대. 그렇다고 무모하게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치거나 우리 공화당이 이놈들 술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힘들게 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우리 조원진 대표도 저도 우리 지도부도 아주 우리가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왜?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사주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다 저쪽 쪽에서 지적받아서 하는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주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기죠. 왜?
우리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범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행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현행범이에요? 우리가 무슨 현행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평 다당성 있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남을 위해서 대신 싸움을 하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시도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딴 데다 팔고 있으면 안 돼요. 저렇게 막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저렇게 자기들이 광화문 광장을 어디 다시 찾아볼까 벨벨수를 다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때마다 저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 저기 노란 거 들고 하고 사진 찍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어떻게 우리를 이겨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는 확신범이고 자기는 사주받은 사람들이고 안 돼 돈 받고 하는 사람들하고 돈 내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저쪽 사람들 얘기, 빨간 사람들 얘기, 주사파 얘기 여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슬슬 넘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못하면 우리 후대들한테 야단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치 지금 고려연방제가 됐건 뭐가 됐건 빨간 색깔로 다 이렇게 통일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다. 가능성이다.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렵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셨을까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냥 저도 띵까띵까 하다가 국경까지는 한번 더 돌아볼까 생각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러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불러세운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혁명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혁명과업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역사의 신은 우리 편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편이고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는 거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승리의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네. 노래 4곡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래 4곡 좀 틀어주세요.
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하늘에 올려 퍼지는 큰 지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중 너만 명령이다. 태국이 우리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우리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몫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동화다. 만만경 우리자의 발전만의 인도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국이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너희의 운명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몸하다. 희망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고향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고향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부산 대첩을 합니다. 아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그러는 부산을 우리가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아주 초토합시다, 여러분. 부산에서 뵙시다. 화이팅!